누가 대통령이 되든 관심 없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결국 오늘 윤석열 후보와 결별했습니다. 선대위 해산을 선언한 윤석열 후보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60여일 남긴 시점에서 지지율 반등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2030 여론 변화가 눈에 띄는데 잠시 뒤에 급변하는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YTN 여론조사 결과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사실상 청소년들의 필수 시설에 적용될 예정이던 방역 패스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 세계적 확산세 속에 정부가 면역 저하자에 대해서 4차 접종을 고려하고 있는데 잠시 뒤 코로나19 관련 오늘 주목할 부분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전면 해산을 발표했습니다.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하고 선대위원장 없이 실무형 선대본부만 꾸려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대위 내홍 책임론에 휩싸여 당내에서 퇴진 압박을 받는 이준석 대표는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찾아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민주개혁 진영의 단합과 공고한 원팀 체제를 과시하면서 텃밭 민심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2030 세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33.4%로 가장 높았고 안철수 후보는 19.1%로 18.4%의 윤석열 후보보다 0.7%포인트 앞섰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북한이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동해상에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이 발사체를 북한 내륙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1일 밤 동부전선 경계부대 감시 카메라에 월북자가 철책을 넘는 상황이 5차례나 포착됐지만 감시병이 이를 모두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은 최전방부대 경계 태세에 허점이 드러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YTN의 신년 특집 여론조사로 이번 20대 대선 캐스팅 보트인 2030 세대 표심을 알아봤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2030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가장 앞섰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약진도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2030 세대를 상대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3.4%로 오차범위 밖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8.4%,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9.1%,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5%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따져봤을 때도 모두 이재명 후보가 앞섰는데 세부적인 지지율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5살 단위로 나눠보면 만 18세에서 24세는 이재명 26.1%, 안철수 23.7%였고 만 25세에서 29세는 이재명 26.8%, 안철수 23.5%였습니다. 만 30세에서 34세에서는 이재명 35.2%, 윤석열 23.2%, 만 35세에서 만 39세에서는 이재명 46.9%, 윤석열 21%를 기록했습니다. 10살 단위로 보면 18세부터 20대는 이재명, 안철수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고 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1.3%로 22.1%를 차지한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습니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할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2030 세대의 24.8%는 이재명 후보를, 14.9%는 윤석열 후보를, 22.2%는 안철수 후보를, 9.7%는 심상정 후보를 꼽았습니다. 양성평등을 잘 실현할 후보로는 이재명 24.2%, 안철수 20%, 윤석열 12.2%,
심상정 18.2%의 순이었습니다. 후보들 가운데 가장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로는 윤석열 후보가 48.8%로 가장 높았고 이재명 후보가 36.2%로 뒤따랐습니다. 대선 결과에 대한 생각도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과 국민의힘 정권 교체, 다른 인물이나 정당에 의한 정권 교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는데 만 18세에서 29세는 다른 인물이나 정당의 정권 교체가 34%로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실용주의 세대답게 2030 세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얼마든지 투표할 후보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후보를 선택할 때 중요한 정책이나 공약으로는 부동산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어서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엔 2030 세대에게 현재 지지하고 있는 후보가 바뀔 수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과반인 51.5%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지만 탈이념, 실용주의 세대라는 수식어답게 41.4%는 바뀔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만 35세에서 만 39세, 64.7%는 현재 후보에게 마음을 굳혔지만 나머지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는 5살 구간별로 41.7%에서 48.6%까지 후보 변경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2030 세대의 유동성이 대선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의 2030 표심 쟁탈전이 중요함을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부인과 아들 등 후보의 가족 문제는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2030 세대 52.8%는 영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43%는 선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청년층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정책이나 공약으로는 부동산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가 뒤를 이었고 지역 균형 발전과 남녀 평등, 외교 안보 문제 순이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청년은 얼마나 될까? 76.1%는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답했고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6.8%에 그쳤습니다. 또 2030 세대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1.7%, 국민의힘이 27.9%였고 국민의당은 9.4%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에서 만 39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해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전면 해산을 발표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도 결별하고 선대위원장 없이 실무형 선대본부만 꾸리기로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강한 불쾌감을 내비치며 윤 후보를 비판했는데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민의힘 당사입니다. 예, 자 어젯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완전 해산을 최종 결심했다. 자 이렇게 전해졌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선대위를 어떻게 개편할지 방향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틀에 걸친 장고 끝에 윤석열 후보가 내린 결론은 결국 선대위 해산과 김종인 위원장과의 결별이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11시 이곳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윤 후보는 먼저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이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 오늘부로 선대위를 해산하고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것이 아닌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기존 총괄과 상임, 공동의 3단계 선대위원장직을 모두 없애고 가볍고 젊은 조직으로 선거를 치러 나가겠다는 겁니다. 선대위가 아닌 선거대책본부로 조직을 간소화하고 단일 선대본부장 아래 정책과 홍보 등 4-5개 핵심 부서만 두기로 했는데요. 선대본부장에는 당 사무총장을 지낸 4선의 권영세 의원이 결정됐고 실무인선은 이르면 내일쯤 나올 전망입니다. 윤 후보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윤한홍 의원도 백의종군하겠다며 모든 직책을 내려놨는데요. 이선 후퇴로 윤 후보에게 공간을 터주면서 이른바 윤핵관 논란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과의 갈등에 대해선 오늘 아침 전화로 감사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부탁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당대표 거취 문제는 자신의 소관 밖이라면서도 많은 당원과 의원들이 이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뼈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후부터 곧바로 공식 일정을 재개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첫 일정인 오후 2시 중소기업인 행사에서 이준석 대표와 만납니다. 네, 이 앞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강한 불쾌감도 내비쳤다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건 윤 후보의 기자회견을 두어 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자택에 나서면서 YTN 취재진과 만난 김종인 위원장은 뜻이 맞지 않으면 서로 헤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며 먼저 결별을 고했습니다. 1년의 과정에 대해 강한 불쾌감도 드러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뭐 쿠데타니 뭐니 있다고 소리들 하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뭐 때문에 거기 가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곧이어 광화문 사무실로 간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도 윤 후보와 그 주변을 향해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이번 대선 같은 대선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서 그 정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 이 사람하고 더는 뜻을 같이 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날선 표현도 썼습니다. 재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신의 월권 논란에는 상식에 어긋나는 소리를 하면서 이른바 윤핵관을 겨냥해 지금도 밖에 직책도 없는 사람이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과 가까운 금태섭, 정태근, 김근식 실장도 함께 사의를 표명하며 울산 해동으로 꾸려진 김종인 원톱 체제는 한 달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선대위의 전면 개편에 발맞춰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거취의 압박도 지금 거센 이런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에 대한 거취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태가 이렇게 치달은 배경에 이준석 대표의 책임도 큰 것 아니냐. 선대위가 해체된 마당에 이 대표도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중진과 초선 의원들을 가리지 않고 분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보좌진들도 성명문을 내고 당대표는 물론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모두 직을 던지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사퇴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 견고합니다.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직접 출연해서도 자진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지금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내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를 묻는 질문엔 선대위가 이준석 대책위원회에서 벗어나 자신이 당무를 하게 가만히 두고 당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3시에 중진 의원들은 이 대표와 연석회의를, 초선 의원들은 총회를 각각 가질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지도부 책임론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가 논의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내홍에 빠진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찾았습니다. 한때 경쟁 후보들이 혼신을 다해 돕고 있는 만큼 단결된 팀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보란듯이 원팀 정신을 부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는 경선의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텃밭 광주를 찾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등장해 차례로 기조 발언을 했는데요. 이 후보는 특히 국민의힘 내홍 상황과 견주어 민주당과 범민주 진영의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이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권력기관을 개혁했지만 검찰 독주와 기득권 세력의 일탈은 막지 못했다며 민주당과 이 후보가 제도적 민주주의의 보강을 이뤄낼 것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역시 경선 경쟁 후보에서 후원 회장으로 나선 정세균 전 총리 역시 회의의 자리에 결집을 과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회의에 이어 5.18 관련자들과 상생 일자리 노동자, 문화예술인 그리고 농민 등 참석자들과도 만났습니다. 오후에는 전남 표심 다지기에 나서는데요. 전남 담양 에코센터 호남 기후변화 체험관을 찾아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정책 구상을 밝히고 지난해 섬진강 수해로 큰 피해를 본 곡성에서 농민을 격려하고 작업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네, 전세가 민주당 쪽으로 기울면서 내부 단속 메시지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를 열고 이 후보가 내세운 정부 사전 재정 지원 밀어주기에 나섰는데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상대 당의 자중질환이 우리 당의 능력과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분에 취해 SNS에 치기 어린 글을 올리거나 오만한 자세를 보이면 안 된다며 대인 춘풍 대기 추상, 즉 남을 대할 때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서리처럼 엄격한 자세를 잃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통합과 대도약의 시간이 되어야 할 대선이 국민의힘 내부 사정으로 어지럽혀지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신년 추경과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민생법안 처리 등을 들어 국민의힘 선대위가 조속히 정상화하길 바란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회의는 원래 원내 대책회의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을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추경 관련 긴급회의로 전환해서 열린 것입니다.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는 재정 지원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못 박아 야당과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건데요. 이 후보는 앞서 추경 규모로 25조 원에서 30조 원을 언급한 데 이어 오늘 광주에서도 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전 국민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추경 규모까지 논의되지는 않았다지만 민주당은 설 전까지 최대 30조 원 규모에서 추경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연수입니다. 네, 정부가 방역 패스 적용과 관련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서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 적용 중단이 다른 시설까지 확대 논의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주혜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자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시켰는데요. 자, 이에 대한 방역 당국의 입장 전해주시죠. 네, 방역 당국은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는데 변함이 없고 법원 판단에 대해선 즉시 항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본안 소송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패스는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한 방역 전략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응 수단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이 방역 패스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외에 다른 시설까지 관련 논의가 확대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3종 시설 외에 다른 시설엔 계속 방역 패스가 적용돼야 하고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방역 패스가 오히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면 방역 패스 대상을 축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도 현재 질병관리청이 전문가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4,000명대로 올라섰군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444명입니다. 휴일 휴가가 끝나면서 신규 환자가 하루 사이 1,400여 명 증가했지만 일주일 전 수요일 발표 수치와 비교하면 900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해외 유입 신규 확진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환자 가운데 해외 유입은 211명으로 집계됐는데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최근 해외 유입 환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많아 주목됩니다. 위중증 환자는 953명으로 전날보다 20명 줄면서 이틀째 1000명 아래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57명 늘었습니다. 이처럼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고 정부가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56.3%를 기록했고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6.5%로 전날보다 5.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청소년 방역 패스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으로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등 업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또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철희 기자. 네, 경기 수원시 무인 스터디 카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 스터디 카페 이제 분위기들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스터디 카페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곳인데요. 제 옆을 보시면 방역 패스를 확인하기 위한 단말기가 부착돼 있던 곳에 백신 미접종자도 출입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은 오늘부터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학원과 스터디 카페 등 이런 시설들에서도 방역 패스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지금까지는 방역 패스를 계속 확인해 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업주분 다시 한번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금까지 방역 패스를 계속 검사를 해왔는데 도입 이후에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청소년 이용 시설이라 해서 적용 시설로 백신 패스를 확인하는 시설 대상이 됐는데 저희가 무인 스터디 카페예요. 그래서 24시간이고 24시간 동안 백신 패스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감시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혼자서 24시간을 다 못 지켜요. 그러다 보면은 한 8시간씩 3명은 있어야 되는데 뭐 시급 10,000원만 주더라도 하루 24시간이고 그리고 그걸 한 달을 하면 720만 원이에요. 그걸 오롯이 사업주가 모두 내면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를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될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방역 당국은 계속 확인을 해라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거죠. 오늘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지금 조금 변화가 생긴 걸 볼 수가 있는데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회도 좀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법원이 저희들의 국민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은 너무 기쁘고 환영을 합니다만 또한 유감스러운 부분은 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몰랐을 부분은 아니었을 건데 꼭 이렇게 법적으로 가서 이런 답변을 받아야 되는지 네, 그것이 너무 유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가 방역 정책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말을 해주셨는데 좀 어떤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방역이라고 하면 어쨌든 위중증 아니면 사망자가 없는 감염에서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처리하기 위한 부분으로만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지금 방역 당국은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코로나의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접종자를 위해서 방역 패스를 한다고 하였으나 지금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 이런 것만 보더라도 미접종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거는 어폐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네, 방역 당국은 보건의료나 아니면 의료 시설에 집중을 할 것이지 국민의 행복이나 그런 선택권 이런 거를 네, 옥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하는 사교육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방역 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이고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와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의 일부 효력이 정지됩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정부는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고 다른 시설의 방역패스 재논의 의사 역시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반박 성명을 내는 등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다른 업종에서도 방역 불복종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장 오는 10일부터는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도 방역 패스가 신규로 적용되는데 이곳에서도 기본권 침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이 느슨해져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 탓에 자영업자 피해는 여전하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무인 스터디 카페 앞에서 YTN 김철입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동해상으로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북한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올해 들어 첫 발사라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군 당국이 추가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오늘 아침 8시 10분쯤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륙에서 발사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서쪽에서 발사돼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군은 또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더 발사할 가능성을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발이 아닌 한 발을 발사한 점으로 미뤄 현재 진행 중인 동계훈련보다는 신형 미사일의 시험 발사 성격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0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이후 78일 만입니다. 특히 새해 들어 첫 발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앞서 북한은 지난달 말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국가 방위력의 질적 변화를 강력히 추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도 신형 무기체계나 성능을 향상시킨 발사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는데요. 오늘 발사된 발사체의 재원을 보면 북한의 향후 의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대미 대남 사업을 논의하고도 이례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발사체 발사를 이어간 점이 눈에 띕니다. 북한이 자신들도 훈련의 일환이자 다른 나라들처럼 국방력을 강화하는 조치인 만큼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말라는 주장과 함께 지속적인 무력 시위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해선 철도공사 착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고 강조한 뒤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북한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NSC 상임위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늘 오전 9시 45분부터 50분 동안 긴급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북한이 발사한 미상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기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고 발사체의 세부 재원에 대해 한미 국방, 정보당국 사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군은 새해 첫날 동부전선 월북과 관련해 초동 조치는 물론 보고도 미흡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현장 조사 결과 월북자가 철책을 넘는 모습이 5차례나 CCTV에 포착됐는데도 감시병이 이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군이 월북자에게 2번이나 최전방 철책선이 뚫린 것과 관련해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 저녁 6시 36분에 동부전선 GOP 최전방 경계부대 일반 전초 감시 카메라 세대에 이 월북자가 철책을 넘는 상황이 5차례나 포착됐지만 감시병은 실시간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남성의 모습이 바로 이 동부전선 철책선을 넘은 월북자의 모습입니다. 감시병이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중대상황실 화면 구성을 대대와 공유하려고 재구성하는 사이 철책을 넘는 장면이 포착돼 팝업창이 여러 번 떴는데도 놓쳤다는 겁니다. 또 감시병은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을 때 영상 저장 서버에 입력된 시간이 실제 시간과 달라 월책 영상을 확인하지 못해 특이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메라 메인 서버와 영상 저장 서버를 실제 시간에 맞게 하루 2차례 모두 동기화했어야 했는데 영상 저장 서버는 동기화를 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던 겁니다. 또 지난 1월 1일 저녁 6시 36분에 이 월북자가 GOP 철책을 넘는 과정에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경고등과 경고음이 발생해 소대장 등 6명의 초동 조치조가 현장에 철책을 점검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남쪽 철책에는 월북자가 입은 패딩에 깃털이 붙어 있었고 북쪽 철책 너머에는 발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당시 초동 조치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광망 센서가 울린 내용은 원래 상급 부대와 대대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대대의 이 지휘통제실장은 매뉴얼에 명시된 이 의무사항과 달리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1일 저녁 9시 17분에 이 열상 감시 장비 TOD 장비로 이 월북자를 살폈을 때 GOP 대대장은 약 3시간 전에 이 광만 경보가 울렸던 사실을 모른 채 이 월북자의 귀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기 작전을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앞서 1일 낮 12시 51분에 민간인 통제 초소 관리 중대 상황실에서 민통 초소 방향으로 이동하는 월북자로 추정되는 인원을 발견해서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이때 월북자는 방향을 돌려 민통 초소를 우회해 이 GOP 방향으로 북쪽으로 이 사각지대를 거쳐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합참이 이번 월북 사건과 관련해서 또 국민께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인 전동진 중장은 이번 월북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내일 원인철 합참의장 주관으로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여는 한편 군단장 책임하에 경계작전부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어 다음 달부터 합참 차원의 경계작전부대 임무수행 실태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절치부심의 자세로 현장 작전 부대 장병들이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임무수행 능력과 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그동안 22사단의 경계작전 실패를 보강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왔습니다. 8군단 해체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했고 22사단 인원을 2,000명 이상 늘렸으며 원래 한개 여단이 맡던 해안과 GOP 경계를 GOP 전담 여단과 해안 전담 여단으로 나눠서 맡도록 했습니다. 또 감시 카메라도 추가 보강하고 기존 장비도 성능을 개선했으며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AI를 적용하는 시범 사업도 일부 구간에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도 22사단이 명백하게 경계작전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또 문책도 이루어질 전망인데 군은 매뉴얼 미준수 사항을 점검해서 추후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뉴스 첫머리에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 선대위 공식 해산을 발표했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직을 내려놓으면서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후보 비서실에도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을 누구보다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오늘 모셨는데, 자, 일단 김종인 총괄선대위는 오늘 공식 해산이 됐고요. 네. 철저하게 실무형 선대위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지금 발표가 된 것 알려진 것은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만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 중심으로 이제 선거대책기구가 구성이 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가볍고 젊은 선대위를 구성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후보가 직접 국민들께 말씀하셨듯이 좀 더 기동성 있는 선대위, 그러니까 선대본부죠 이제. 네. 의사결정이 이렇게 층층이 그동안 겹겹이 있었는데 의사결정 구조가 좀 빨라서 후보 중심으로 선거대책이 가동이 되는 그런 선대본부를 꾸리겠다. 그다음에 이 선대본부에서 결정되는 여러 가지 소위 정책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이 2030 세대, 젊은 세대의 목소리들이 가감없이 좀 투영이 돼서 우리 미래 세대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와 정책들이 나오는 이런 선대본부를 구성을 하겠다는 게 후보의 생각입니다. 네. 근데 젊은 세대 위주로 선대위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인물들을 포함해서 구성할 계획이신지. 젊은 세대의 인물들이 기존에 또 유명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그동안에 이 선발 과정을 통해서 그 청년 보좌역들을 이미 모시고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월 1일 국민의힘 그 선대위 신년 인사회 때 후보가 또 청년 보좌역들 사이에 앉아서 청년 보좌역들이 생각하는 국가 비전에 대해서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이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에 대해서 후보가 직접 들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청년 세대들의 목소리들을 후보가 적극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들이 보다 우리 선대 본부의 또 후보 메시지와 활동을 통해서 보다 좀 강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인물 영입이라기보다는 기존 선대위나 국민의힘에 있었던 젊은 어떤 그 인물들을 좀 앞으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모신 청년 보좌역들에다가 아마 추가로 또 훌륭한 청년들을 더 모셔서 아마 선대본부가 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그 소위 명망가 중심의 어떤 이런 분들을 모시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아마 구체적인 인선이 발표될 것 같은데 이 인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관심이 지금 울산 회동 이후에 정말 공들여서 모셔온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결국 결별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일치한 점은 이 선대위가 너무 매머드식으로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기동성이나 신속성에서 좀 떨어진다. 그래서 선대위 자체를 좀 아주 뭐 영어로는 슬림하게 좀 선대위 규모를 줄여서 후보와 선대위가 소위 일체화가 되는 이런 쪽으로 가보자는 생각을 이제 한데는 이제 두 분의 생각이 일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무형으로 좀 꾸리자 여기까지는 의견이 일치한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그런데 이 후보가 직접 선대위하고 소통을 긴밀하게 하는 이런 쪽을 더 선호를 하셨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 중심의 선대 본부,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중심의 선대위가 있다면 선대위란 개념은 좀 더 큰 개념인데 후보와 선거대책기구가 좀 더 소통이 원활하면서 일체화가 되는 이런 쪽을 후보는 좀 더 선호를 하셨고 그래서 후보 중심의 선거대책기구를 만들면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은 이제 사퇴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님께는 뭐 후보가 오늘 국민들께도 밝혔듯이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의 그 고견을 좀 듣고 적극 듣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윤석열 후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조언을 듣겠다, 아침에 통화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제3자가 뭐라고 해줄 말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재합류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을 했거든요. 네, 위원장님이 선대 기구에 이제 합류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선대 본부장 권영세 사선 의원 중심으로 선대 본부가 재구성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해서 역시 통찰력이 높으신 김종인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마 구한다면 김종인 위원장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떠나면서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가 김근식 실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태근 전 의원 다 같이 떠나는데 이분들이 약간 그 중도의 소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런 분들이라서 이게 선대위를 새로 구성하면은 지금 위기 상황에서 이기는 선거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최우선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후보의 판단이 이런 기준에 맞다고 보십니까? 후보는 1월 1일에도 밝혔듯이 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다. 생각이 9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 하나의 생각이 같다면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 그리고 중도는 물론 합리적인 진보 이런 쪽에 계신 분들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냈고요. 그런 방향의 앞으로 캠페인을 저는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태근 전 의원이나 김근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입니다. 저도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그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든 저는 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태섭 전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님과 같이 활동을 해왔지만 금태섭 전 의원이 또 나름대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떠나는 모양새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도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씀만 더 드리면 떠나시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선대위 자체가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대위의 직책을 갖고 있던 분들은 일단 다 직책을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후보가 오늘 발표에서 모두 내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후보 본인 리스크도 좀 크다 보니까 후보 교체론도 뭐 여당도 그렇습니다만 교체론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입장도 밝혔는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후보자 교체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든 것을 국민들께 맡길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제1야당의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부족하시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단순한 경쟁만이 아니고 그러한 자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또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를 또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또 깨달아가는 과정,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거운동 과정이 자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도 이 정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 더 이상 뜻을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지금 후보 교체론 얘기도 나오고 자질 논란도 지금 계속 있는 상황인데 이 위기를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 그 선대위를 해체함으로써 본인이 과거에 검찰총장으로서 권력에 가진 핍박과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임을 다 하려 했던 그 윤석열로 좀 돌아가서 국민들께 윤석열 후보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공정과 상식과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보다 선명히 보여드리고 윤석열 다음을 회복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 교체론 이야기는 저희 당에서 공식으로 나온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당에서 나오진 않았죠. 네,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야 후보 교체에 대해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한 분들의 생각을 물었던 거죠. 근데 그 설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야 후보 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되니까 응답자들이 뭐 교체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한 이제 분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 후보 교체가 70%다 그러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같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선호한다는 게 82%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교체를 희망한다고 생각해서 그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는 굉장히 불분명한 여론조사다. 근데 이제 그걸 계기로 일부 공격하는 여당 쪽에서도 공격하고 일부 언론이 좀 그걸 부각을 했지만 당내에서 국민과 당원이 선출한 후보를 교체하지 않은 이야기는 없고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 선대위 회체를 통해서 또 본인의 반성을 통해서 또 모든 것이 본인의 부족함이고 잘못이라는 이런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 그러니까 이런 오늘 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는 저는 지지율을 어느 정도 회복해 가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이준석 대표의 거취 이 부분도 관심인데 당내에서는 지금 그 이준석 대표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는 뭐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선을 긋고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어떤 생각인지가 궁금했는데 이게 본인의 소관 밖이다.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는 이준석 대표의 몫이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정권 교체와 당의 승리를 위해서 대표로서 앞으로 충분한 역할을 해줄 걸로 기대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의힘 내에서 일부 의원들 또 위원장들이 대표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사퇴할 생각은 없는 상황이고요. 대표가 사퇴를 안 한다고 하면 대표를 사퇴시킬 방법도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앞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제는 공동 보조를 맞춰 나가는 그 길로 가는 게 저는 더 옳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된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사퇴할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선대위를 젊게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젊은 표심을 좀 가져다 준 게 이준석 대표의 영향도 좀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표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 지금 윤석열 후보가 구성하는 선대위 방향하고 맞습니까? 대표가 내려가는 게 아니죠. 대표가 대표로서 역할을 해가지고 후보의 캠페인에 공동 보조를 맞추는 그런 말씀을 대표가 대표 자리에 있으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사퇴 안 한다고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를 사퇴시킬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이 역시 국민과 당원이 선출한 대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회견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후보 본인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국민과 당원이 선출한 분들이고 선출한 사람들이고 그 뜻은 뭐냐? 정권 교체를 해달라는 거다. 그러니까 후보도 그러면 그렇고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좀 당 대표 자리를 유지하면서 선대위에서 뭔가의 중요한 직함을 다시 준다든가 이런 구상은 없습니까? 지금 선대 본부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선에 권영세 의원이 본부장으로 내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후보가 그 말씀하셨죠. 과거처럼 선대위원회로 가면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당대표가 가는데 이제는 위원회 체제가 없어지고 본부 체제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선대본부에 들어오셔서 역할을 하시기는 그렇고 이제 대표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가지고 후보와 손발을 맞춰서 캠페인을 같이 해달라는 그런 기대감을 오늘 윤석열 후보는 분명히 했죠. 지금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잠시 후 3시에 오늘 중진 의원들하고 만남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연석회의가 취소됐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지금 이준석 대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자, 오늘 하루 좀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그 의원들의 이야기도 많이 속보로 좀 전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일 의원 얘기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전 충북 영동군에서 KTX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승객 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고 여파로 양방향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경석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자세한 사고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사고는 오늘 오전 11시 50분이 조금 넘어 발생했습니다. 충북 영동군 영동터널 인근에서 KTX 산천 23호 열차의 객차 한 량이 탈선했습니다. 오전 10시 반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고속열차입니다. 동력차 2량과 객실 8량으로 구성된 고속열차인데 네 번째 객차가 선로를 이탈한 것입니다. 사고 여파로 객차의 바퀴가 빠지고 객차 창문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열차가 궤도를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유리창문이 깨지면서 현재까지 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가 부상자 가운데 60대 승객 1명을 병원으로 옮겼고 사고 열차에 타고 있던 나머지 승객들은 대체 열차를 이용해 인근 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양방향 KTX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늘 사고는 영동터널 내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열차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레일 측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KTX 탑승객들은 열차 운행 상황을 미리 확인한 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과 코로나19 상황,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의무화 법원이 정지시켰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돌파 감염도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눈에 띄게 더 많이 감염시킬 그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또 판단 근거를 밝혔는데 이 부분 전문가로서 어떻게 볼 것입니까? 네, 일단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예? 우리가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 패스와 같은 방역 정책에 있어서 예. 대상자의 피해에 있어서 우리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잘 지켜왔는지, 그리고 이런 피해에 대해서 사회가 많은 합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이거나 방역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접종자의 전파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역 패스의 가치에 대해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정문에서 제시한 효과 자료가 가장 낮은 시기에 한정된 시기만의 효과만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긴 하지만 의학이나 방역의 근거로 봤을 때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학적으로는 다소 아쉬운 측면들이 있고 또 사회적 합의가 충분했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번 판결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방역 패스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좀 방역이냐 기본권이냐 이런 논란을 넘어서 방역 패스에 대한 이 효과에 대한 논란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결정문을 본다라면 미접종자의 전파 가능성에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방역 패스의 가치라는 것이 미접종자의 전파 가능성만을 떨어뜨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하나는 미접종자가 그런 시설을 이용을 했을 때 감염될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역 패스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을 할 때 그 이용자의 감염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접종자의 경우에는 감염의 가능성이 떨어지고 미접종자는 감염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방역 패스가 의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폭넓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터디 카페라든지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감염의 가능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방역의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방역 패스라는 게 단순히 미접종자와 접종자를 구분하는 기능이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는,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백신 재접종이나 추가 접종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지금 면역 저하의 증상이 진행 중이시거나 아니면 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가 있으시거나 예. 특정 성분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 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후에 아직까지 인과성이 완전히 증명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 이상 반응을 경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가 접종을 꺼려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1차 접종에 나서 주셨다는 것만 해도 그래도 접종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으셨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만 여기에도 과학적인 근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지금 4차 접종에 대한 이야기도 또 꾸준히 나오고 있고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에서는 4차 접종 후에 항체 수가 5배 증가했다, 이런 또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4차 접종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시기에 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전문가와 당국이 한 번 더 접종을 권고해드린 이유에 있어서는 명백한 이익이 존재해야 됩니다. 예. 이익이 없다라면 추가 접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4차 접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3회 접종만으로는 백신으로 완전한 면역 형성이 불가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접종을 하면 추가적인 보호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3회 접종까지 진행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4회 접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4회 접종이 진행된다면 오미크론 변이가 거의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의 유전차 연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4회 접종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면역 저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는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각에서는 백신을 2차 접종한 후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 나서 다시 회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연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이 백신을 맞음으로 얻는 그 면역보다 훨씬 더 면역력이 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또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면역이 백신보다 더 우월하다는 증거 또한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현재까지 감염을 통해서 획득된 면역과 백신을 통해서 획득된 면역 중에서 어느 것들이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하나 명백한 것은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한다라면 감염에 따르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면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필요하지만 일단 감염이 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다른 이후의 부작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네, 감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중환자나 사망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 때문에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 획득을 다들 권고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코로나 상황, 지금 국내 코로나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확진자 감소세는 계속 이어졌었고 지금 위중증 환자도 조금씩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긴급 멈춤이 시행이 되고 3주가 지나면서 유행 상황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안정세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해외 상황을 보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유행 상황들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에서 유의미한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언젠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방역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긴급 멈춤 조치라는 것을 언제까지 적용하긴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방역을 완화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될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역 강화 조치에서 변수가 오미크론 변수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흘 전만 해도 59만 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거의 2배 수준으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나라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 능력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감소해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다라면 확진자가 정말 폭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경구용 치료제가 도입된다라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중환자의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환자 병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경증 환자도 매우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의원급이나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경증 환자를 진료할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런 진료가 이루어진다라면 진단과 투약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응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또 가장 큰 관심이 오미크론도 지금 버거운 상황인데 돌연변이 46개 돌연변이를 보유한 다른 그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과 마찬가지로 다른 변이보다 백신을 회피하고 또 감염률이 높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변이의 등장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선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는 매우 이른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오미크론 이후에도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변이가 우세종이 된다라면 전파 능력이나 백신의 효과를 회피하는 면에 있어서는 더 좋은 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시에 있어서 아니면 대응 능력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향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언제든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 능력을 또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꼭 30일 뒤 지구촌 겨울축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합니다.
평창의 영광을 잇겠다는 각오지만 우리 선수단 예상 금메달은 한두 개로 다소 소박하게 잡았는데요. 스포츠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베이징 올림픽 미디어데이가 열린 충북 진천 선수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 지금 전광판에 30일이 딱 보이는데 선수촌에도 긴장감이 느껴집니까? 네, 체감온도 영하의 쌀쌀한 날씨지만 결전을 앞둔 이곳 분위기는 후끈합니다. 앞으로 꼭 한 달 뒤 다음 달 4일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개막합니다. 7개 종목 금메달 109개를 놓고 날의 전쟁이 펼쳐지는데요. 평창 올림픽과 비교해서는 분위기가 그리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목표를 금메달 한두 개, 종합 15위권으로 다소 낮게 잡았습니다. 우리 엘리트 스포츠 하락세가 뚜렷한 데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선수들 실전 감각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실제 전통의 메달밭 쇼트랙은 남녀 간판 임효준과 심석희를 모두 잃었고 중국의 홈터세 또 편파 판정과 싸워야 합니다. 2006년 토리노 올림픽부터 꾸준히 입상했던 스피드도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입니다. 평창 기적을 썼던 썰매팀은 실전 감각 부족과 장비 문제 등으로 올 시즌 다소 주춤한데요. 체육회가 메달 전망을 크게 낮춰 잡은 이유입니다. 다만 올림픽 시즌 반환점을 돌면서 선수들 경기력이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영미 신드롬을 일으켰던 여자 컬링 팀 킴과 배추보이 스노보드 이상호도 메달 후보로 손색이 없습니다. 선수들은 다소 박한 목표에 실망하는 대신 오히려 부담 없이 자신 있게 임할 수 있다고 반기는 분위기였는데 각오 직접 들어보시죠. 쇼트랙은 역시는 역시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게끔 하고 싶지만 제가 이 마무리하고 있는 이 자리가 그 후배들한테 좀 더 가치 있는 자리, 좀 더 그 높은 자리, 더 꿈꿀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쑥스럽지 않는 경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금메달을 따겠다 이런 막연한 메달 색깔에 대한 목표보다는 일단은 저는 후회 없는 레이스를 하고 오는 게 저의 가장 첫 번째 목표이고 한 경기 한 경기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서 이번에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집중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꽁꽁 닫혀있던 진천 선수촌은 오늘 행사 때문에 오래간만에 개방됐는데요. 백신 접종 증명에 48시간 이내 PCR 확인서, 여기에 입장 직전 신속진단 키트까지 3중막을 쳐서 손님을 받았습니다. 도쿄에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열리는 두 번째 올림픽, 이번에도 살얼음판이지만 우리 선수들 한 달 뒤 베이징에서 이런 박한 평가를 딛고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절기 소환인 오늘 한낮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소환 이름값을 할 만큼 쌀쌀한 날씨라고요? 네, 오늘은 대안보다 더 춥다는 절기 소환입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 0.5도로 영상권을 겨우 회복했습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2도 선에 머무는 만큼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비나 눈은 오후 늦게 호남과 영남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20cm, 그 밖에 제주도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호남과 영남 내륙에는 밤사이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비가 내린 곳은 추위 속에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 영하 5도, 광주와 대구 영하 2도로 예년 기온을 되찾겠지만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2,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4도, 광주 7도, 울산 9도로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조금씩 올라서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일 서울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결국 김종인 없는 홀로서기를 선택했습니다. 탈바꿈한다는 실무형 선대위의 구체적인 모습은 내일쯤 나올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거취를 둘러싸고도 지금 갑론을박입니다. 네, 이러는 사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안철수 후보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띄는데 안 후보는 최근 어떤 행보를 이어갔을까요? 잠시 뒤에 이런 소식들 모아서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